22. 피부 건조증. 1. 피부가 목마르다. 피부 건조증. 입술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 질병 중 하나가 구순포진입니다. 구순포진은 입술에 작은 물집이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염률은 높아지며 다양한 빈도로 재발합니다. 대개 입술에 작은 물집들이 모여 생기며 병변 부위에는 통증, 자결감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되면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자외선 조사, 호르몬 변화, 발열, 외상, 감기, 면역 저하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다시 활성화되어 구순포진을 재발시킵니다. 구순포진이 재발할 경우에도 통증, 자결감, 가려움 같은 증상과 함께 작은 물집이 발생하며 이후 피부 표피가 벗겨지거나 궤양, 딱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는 국소적인 림프 저렴이 동반될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개 치료 없이 병변부를 깨끗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변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하고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 자주 재발할 경우에는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잠복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단순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휴식과 함께 꾸준한 운동을 하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여 재발을 예방하세요. 가렵다고 긁지 마세요. 피부 건조증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건성습진은 피부 표면의 지질 감소와 연관된 습진입니다. 홍반 건조, 피부 표면의 균열과 미세한 각질이 특징이며 건조하고 찬 공기에 노출 시 발생합니다. 피부가 건조한 노인들에서 잘 발생하며 목욕을 자주 하거나 때를 심하게 미는 습관이 있는 사람, 목욕 후 보습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피부가 건조해져서 건조 피부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은 팔다리, 특히 정강이 부위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각질로 시작되며 가려움증이 동반되고 병이 더 진행되면 피부 표면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더 진행되면 동전 모양 습진과 유사한 병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선 주거 환경의 가습과 함께 잘못된 목욕 습관을 바꾸어야 하며 목욕 후 즉시 보습제를 바르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한 스테로이드 도포와 항히스타민제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피부 건성 습진을 막는 생활 습관으로는 우선 매일 적당한 수분 섭취를 필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적절한 수분의 섭취는 탈수와 피부의 건조를 예방할 수 있으며 혈액순환을 돕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뜨거운 물로 씻기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샤워를 할 때 물의 온도도 높아지기 마련인데 이는 피부에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수분을 더 빨리 증발시켜 피부의 건조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누나 바디 샴푸는 일반적으로 알칼리성 성분이 많은데 이는 피부 장벽의 균형을 맞추는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려 가려움증을 악화시키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산성 혹은 중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목욕 후 물기를 닦을 때에는 수건을 이용하여 누르듯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기를 말릴 때 수건으로 몸을 빗질하듯이 말리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건으로 톡톡톡 누르듯이 닦아주면 자극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에 수분이 아직 남아있는 목욕 직후에 보습제 바르는 걸 잊지 마세요. 3. 피부 건조증 예방은 어떻게? 건조하다고 습진이 다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습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피부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인데 이때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해지면 습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부의 보호막, 방어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일, 로션, 크림 등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어야 하며 겨울철의 경우 어떤 계절보다도 피부 손상이 심할 수 있는데 건성 습진도 마찬가지로 보습이 기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션 형태의 보습제는 보습력이 약간 떨어져서 여름철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크림 형태의 보습제는 겨울철에 사용하는 것이 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보습 효과가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일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 형태의 보습제는 펴 바르기가 용이하고 다른 형태의 보습제랑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보습이라는 것은 유분막과 수분막을 함께 형성해서 유지해주는 것인데 오일을 얼굴에 사용할 경우에는 손바닥에 오일을 떨어뜨려 따뜻하게 비빈 후 얼굴에 발라주어야 합니다. 또한 오일은 얼굴과 몸을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고 보습제에 23방울 정도 섞으면 더 좋은 보습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23. 어지럼증. 1. 갑자기 어지럼증. 어지럼증이란 자신이나 주위 사물이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모든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어지럼증 중에서도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있으면서 자세 불안과 눈떨림이 동반되는 전정 어지럼증을 현운이라고 합니다. 전정 어지럼증인 경우 귀에서 비롯된 어지럼증과 중추신경에서 기인하는 어지럼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지럼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지럼증 발생 직후에 신경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만성 어지럼증에서는 그 징후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를 통하여 전정기의 이상 증상을 찾아내야 합니다. 반면 환자에게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면 검사를 통해 이를 모방하는 상황을 재현하여 현운의 양상을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의 진단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검사 중 온도 검사가 있습니다. 이는 한쪽 전정 기능의 소실을 진단할 수 있고 혼수 환자에게서 뇌줄기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또한 눈기울임 반응을 측정하거나 청력 검사를 통해 전정신경과 가까이 지나가는 청각신경의 기능을 평가하여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저혈당성 어지럼증은 뇌에 포도당이 부족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먹지 못해서 생긴 어지럼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양식이 풍족한 현대인들은 체험하기 힘든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에 걸리면 자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비만형인 2형 당뇨병보다 훨씬 저혈당을 자주 겪을 수 있는 것은 비만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1형 당뇨병입니다. 경구용 약제를 사용하는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저혈당증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 반면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주사로 투여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오차로도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혈당 발생은 주사량, 운동량, 식사량 등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상당히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당분 및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절제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저혈당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으로 쓰러진 사람의 의식과 호흡이 남아있을 때 사탕, 설탕, 물, 비스킷 등을 섭취시켜서 혹시라도 모를 저혈당으로 인한 뇌세포의 괴사를 방지토록 하여야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면 음식물이 기관지로 역류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먼저 119에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좋고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당뇨병 환자임을 확인한 후 저혈당성 어지럼증인 것이 확실할 때에만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갑자기 어지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지럽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체한 경우가 많습니다. 체하면 혈류가 소화장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뇌에 혈류 공급이 안 되어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즉 속이 더부룩할 때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럼증이 생기면 구토를 하거나 소화가 갑자기 안 되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저체온도 어지럼증의 원인이 됩니다.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계속 쏘이게 되면 결국 저체온증을 유발하는데 저체온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게 됩니다. 심한 어지럼증은 아니어도 약간의 두통이라든가 아찔한 느낌 같은 것들을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현기증과 청력 저하, 이명 등을 불러일으키는 메니에르병이 있는 사람들은 짠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메니에르병 환자의 경우 내 몸에 물이 차는 병인데 짠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물의 양이 늘어나서 병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메니에르병 환자의 경우 나트륨의 양을 2지 미만으로 줄여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식생활 습관을 감안하면 국이나 찌개를 적게 먹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지러움증을 느낄 때 응급처치로 무조건 철분제 포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분제 포충은 어지러움의 원인이 철결핍성 빈혈일 경우에만 해야 합니다. 어지럽다고 바로 철분제를 먹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여 피검사를 한 후에 빈혈을 확인 후 철분제를 섭취해야 합니다. 24. 갑상선 질환. 1. 갑상선은 신진대사의 핵심. 갑상선암은 전이가 느리고 진행 속도도 느린 착한 암이지만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먼저 크기에 따라서 1cm 이상이면 수술을 하는 것이 권유되며 암의 크기가 작고 양성 종양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 수술하지 않는 것이 권유됩니다. 1cm 정도면 종양의 크기가 크다고 보며 이처럼 크기가 크거나 또는 크기가 작더라도 위험한 경우에 악성 종양으로 판정되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유형, 암이 자라는 속도, 림프절의 전이, 종양의 크기 등을 모두 고려해서 수술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갑상선암이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수술해야 하는 갑상선암은 조기에 수술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술 시에는 모각 부위를 56cm 절개해서 갑상선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주위에 있는 림프절까지 절제하는 것이 전통적인 수술법입니다. 갑상선은 나비의 날개처럼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데 보통은 양쪽 다 절개하는 전절제 수술법이 표준 치료입니다. 종양의 크기가 1cm 이하로 작고 한쪽에만 있을 경우 갑상선 한쪽만 떼어내는 반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의료진들은 전절제술을 더 권장하는데 한쪽에만 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편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존재할 확률이 5에서 70% 그리고 림프절로 전이돼 있을 확률도 5에서 90%까지 있기 때문에 재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갑상선 전체를 떼어내는 전절제술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2. 갑상선 좀 더 알아보기. 갑상선 기능 검사란 갑상선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호르몬들의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들의 조합을 말합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는 혈액을 이용한 검사로 대개 면역 검사가 이용됩니다. 면역 검사란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검사로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이용해서 원하는 물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에는 티록신과 트리오오드티로닌이 있습니다. 특히 티록신은 모두 갑상선으로부터 생산된 것이므로 갑상선의 호르몬 생산 능력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혈중 티록신의 대부분은 단백질에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므로 단백질의 수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리 티록신의 측정이 호르몬 분비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게 됩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검사는 갑상선 기능 변화를 반영하는 가장 좋은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만 측정할 경우 일부 질환을 놓칠 수 있고 정확한 진단까지 이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록신 수치도 같이 측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리오오드티로닌은 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중 일부는 티록신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트리오오드티로닌만 증가할 수 있고 대부분의 항진증 환자는 트리오오드티로닌의 증가 정도가 티록신보다 크기에 트리오오드티로닌의 검사는 진단을 확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갑상선 질환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전신적 질환이 있을 경우 티록신과 트리오오드티로닌의 수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는 체내 다양한 요인, 즉 전신질환, 혈중 단백질의 변화, 약물 복용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갑상선 질환, 이것이 궁금하다. 갑상선은 많이 들은 말이지만 부갑상샘이라는 말은 쉽게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갑상샘은 갑상생의 뒤쪽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으로 부갑상샘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하며 칼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부갑상샘은 총 4개로 갑상샘의 뒤편의 위쪽에 2개, 아래쪽에 2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약 5%의 사람들은 5개 이상의 부갑상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단 2개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갑상샘은 크게 2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 부갑상샘 으뜸세포와 아직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호산성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갑상샘이 만들고 분비하는 부갑상샘 호르몬은 뼈에서 혈액으로의 칼슘의 이동을 증가시키고 위장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고 신장에 작용하여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하며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부갑상샘 호르몬은 체내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갑상샘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은 부갑상샘종, 부갑상샘 기능항진증, 부갑상샘 기능저하증, 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파악하는 관련 검사로는 부갑상샘 호르몬 검사, 혈중 칼슘 및 인 검사, 목 초음파나 컴퓨터 단층 촬영, 부갑상샘 스캔 등이 있습니다.